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원론 5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냈죠? 네. 중요한 코로나가 일단 더 많이 확산되어서 이번 학기도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제를 또 주고 중간고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기말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난 학기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시험 치러 나오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를 어떤 걸 줬으면 하냐면요. 중간 기말에서 시험을 일단 대비해서 시험을 만약 기말은 또 좋아지면 치는 방향하고요. 일단 중간고사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힘드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목에 대해서 각 A4 한 장 정도의 지금 출석 인정용 요약서는 내고 있는데 그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조별 발표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제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지금 이제 5장 들어가는데요.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노트에 배우는 과목 내용 중에 정리를 해서 수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일단 평가 점수를 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과목 그죠? 교재를 가지고 주 교재입니다. 지금 우리 PPT 자료를 많이 활용해도 되고요. 주 교재를 활용해도 됩니다. 요약서 내용을 공책에 노트에 하나 노트를 준비해서 그 노트의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을 하든 나중에 사진으로 첨부해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고사 기간 전에 한번,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전에 한번 이렇게 2번 정도 제가 자료시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용량이 너무 많아서 사진 첨부가 안 되면은 제 메일 주소, 제 메일 주소는 대량 되니까요. 무제한입니다. 제 메일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내용을 한번 오늘 들어가 보겠고요. 5장도 내용이 짧기 때문에 5장에서 넘어서 6장까지 제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장 다는 못 나가고요. 일부 내용은 나가겠습니다. 자, 5장은 뭐냐면 사업과 기업의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외국에다가 이렇게 기업을 확장시켜 놓으면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고 글로벌 기업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으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하게 됐는가? 먼저 서로 좀 안내를 하면 국내 시장만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삼성 반도체 얘기를 들 수 있겠고, 또 휴대폰 시장도 들 수 있겠고, LG 같으면 뭐 TV도 들 수 있겠고, 냉장고부터 많은 가전제품을 국내에 생산 판매한다고 하면 얼마나 인구도 한정되어 있고 제품도 수량은 한정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가정하면
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바보가 아니죠. 자국에 불이익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허가를 내주진 않겠죠. 그래서 자국 내의 기업들 또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세를 매기죠. 그래서 알부품을 들여놓지 않는 것도 있고 물품을 수출을 허용하되 그 대신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그 제품을 사더라도 비싸게 살 수 있도록 해서 국내 기업이 자국 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무역주의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그 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의 많은 뭡니까 국가들이 원수들 대통령들이 다니면서 항상 가는 게 FTA 협정을 하면 뭘 합니까? 많은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죠. 데려가서 어떻게든 그 기업을 소개하고 또 관세를 또 내릴 방안을 얻어오죠. 이게 이제 무역인데, 자 이런 정책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라도 좁고 인구도 그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땅 파서 뭐 나올 게 별로 없죠.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연가스가 많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존스타인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금도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 있다면 물이라도 다행히 이제 풍부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다투어 외국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인도나 캐나다나 중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에서 제품을 또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을 확장함으로 해서 국내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가버리면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또 많은 외국의 어떤 문화가 물듯이 밀려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문화 어떤 이런 부분이 외국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 상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과 기업의 글로벌화. 자, 글로벌화의 의미가 뭔가? 글로벌화의 그 시작 요인, 글로벌화의 주요 현상. 그 다음에 사업과 기업의 글로벌화. 글로벌 경영의 촉진 요인은 무엇인가? 글로벌화의 논쟁들이 방금 얘기했죠. 글로벌 시장의 경영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까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앞에 서두로 미래의 예측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요즘 같은 시대를 uncertainty, 불확실성한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 21세기 들어와서 그럼 그전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그전에도 많이 불안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변화, 혁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왜 상상을 못했냐면 그 정도로 빠르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줄기차게 했는데 정말 이 IT 강국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준비를 했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터진다고 호텔에 투숙한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큰 오지 않으면 지금 다 잘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는 대기업이라 해가지고 지금의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일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인가요? 그리고 지금 국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지금 위태로워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자 많이 하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나가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뭐랬습니까?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거죠. 그 변화를 꾀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럼 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할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해보면 한 번 앉은 첫날 앉은 자리에 계속 앉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자리가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를 또 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르게 앉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끼워봐도 이렇게 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끼면 낄 수는 있는데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끼면 편안한데 이렇게 끼면 편안. 여기가 올라와야 저는 오른잡이가 돼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야 편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왼손이 올라오면 불편해요. 잘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팔짱을 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끼면 불편하고 이렇게 끼면 편안한데,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불편한 것을 우리 사람은 싫어하고 매일 같은 길을 또 가고 싶어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헤맬까봐 또 길을 잃을까봐 겁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관성이 있는 거죠. 관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변해야 된다. 근데 왜 변화가 어려우냐? 우측에는 없지만 부교재 변화의 핵심 책에 나오는 변화 왜 어려운가 내용을 좀 제가 추가를 해왔습니다. 이건 원래 변화에 익숙하지 않는 동물이다. 인간만 그렇겠습니까? 변화는 고통과 아픔을 수반한다. 변화는 시간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조직의 관성, 그죠? 관성이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머물러 있는 물체는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죠. 자, 핵심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조직 내에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면 다 함께 우리 변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부류는 변하자, 어떤 부류는 괜찮다. 이런 어떤 파벌 싸움이 싸움을 진행되는 거죠.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는 전혀 변화 바뀌지 않는데 자꾸 밑에 말단 직원들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참 괴롭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자기들은 회사 우리 보고 일찍 출근하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매일 늦게 출근하고 야근하라 하면서 자기는 일찍 퇴근해버리고 우리 보고 야근하라고 솔선수범도 없고 그러면 열불 나죠. 변화는 믿져야 봐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는 거예요. 변한다고 했지만 별로 나한테 크게 이득이 없더라. 그죠? 기업의 어떤 그 성장세를 두고 구성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내 월급이 오르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럼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게 복지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어떤 변화와 혁신을 깨해와, 그죠? 앞장서 왔는데 똑같다 이거죠. 월급도 똑같고 복지도 똑같고 회사의 사장님의 호주머니 사정만 좋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힘 빠지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면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겠죠. 그 직책을 안 맡고 싶을 겁니다. 그 한 예로 코닥을 예를 들면 코닥이요. 코닥. 자, 코닥은 필름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로 또 필름을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사진 전문가들도 필름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코닥이 2012년에는 법적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기업입니다. 지금 망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이제 좀 일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소니, 캐논, 후지가 있었는데 다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필름 시장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필름 회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필름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 때 이 디지털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데 필름이 워낙 잘 팔리니까 이렇게 금방 바뀌겠어? 좀 안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쟁사들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이미 이름을 던지고 후발주자가 된 겁니다. 이미 좋은 기술력을 아이디어를 갖고도 늦게 출발한 케이스가 코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 부족, 과거의 정체성에 안주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75년도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을 했습니다. 75년도에 벌써 했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향후 아날로그 필름 시장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필름의 붕괴를 우려해 향후 그죠? 상용화 중지 결정을 내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출연을 늦추려는 시도를 했다. 이미 이때 필름이 너무 잘 팔리고 있었고 기술력은 있었지만 이미 늦춰진 거죠. 알면서 과거의 기술, 비즈니스의 모델이 집착. 그래서 저가의 카메라에 고가의 필름을 끼우는 전략으로 성공을 했지만 시장의 변화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익을 내고 있던 과거의 성공 모델을 집착했다.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리고 그 반드시 현상을 의하면 사진을 볼 수가 있죠. 디지털 카메라와 다르게. 자, 소비자의 사진 사용 패턴 이 변화가 이제는 무조건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보다는 한번 보고 쓱 지나가거나 그죠? 그냥 이렇게 보관하는 CD에 보관하는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USB 보관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어떤 또 사진을 다 출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력을 시장에 기반한 다각화로 내부의 핵심 역량에 기반한 다각화에 실패를 했다. 다각화 전략이 뭐냐면 결국은 필름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 필름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진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다각화 전략입니다. 삼성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동차 닛산 그죠? 자동차 닛산하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분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 자동차 시장 쪽은 이제 삼성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다각화 전략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 적게 해도 문제인데 물 들어올 때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쪽 방향의 디지털 카메라의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지금 장사가 사업이 잘 된다고 그걸 늦추다가 결국은 후발주자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바로 피터 드루커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를 하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경쟁을 하지 말고 창조를 하라. 저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경쟁을 하지 말고 창조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경쟁을 해왔는데 경쟁 해왔는데 이제 경쟁을 하지 말고 창조를 하라. 네. 협업과 네? 융합의 시장.
컨버전스 시대가 왔는데, 융합의 시대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서로 파이를 키워서 서로 나눠 먹는 시대가 왔는데,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조그만 파이 가지고 조그만 시장 내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밖에 안 된다 이게.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찾아서 나가게끔 판세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직접 투자도 하고 또 땅도 사고 뭡니까? 공장도 짓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세계를 지도주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잘하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 미국의 자본주의를 꽉 잡고 있는 이 유대인. 참 머리를 잘 쓰죠. 자, 가보겠습니다. 기업의 글로벌화. 자, 왜 글로벌화를 하게 되는가 보면 세계 시장의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 증대하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세계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엄청나죠. 금액이. 연구개발 및 생산, 자금 조달,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경쟁력을 갖춘다. 투자를 받는 거죠. 외국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생산을 외국에 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을 인도에 둘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시코밸리 그런 발전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죠? 그런 곳을 연구개발 센터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진입 규제, 장벽의 완화로 해외 시장 진출. 이제 국가별로 서로가 항상 대통령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이 무역 관세를 서로 낮춰서 서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특히 FTA 할 때 항상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 선박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남기는 쪽을 하고, 미국의 소고기나 그죠? 이런 밀이나 이런 뭡니까 농수산물 이런 쪽은 개방을 하면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미국산 소고기가 너무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한우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우를 먹지 않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병든 소도 들여오고 이명박 정부 때만 난리 아닌 나이를 지금 했죠. 자, 글로벌한 진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에 비롯한 세계 글로벌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쪽은 당등하게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글로벌화해서 아시아의 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물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17년도 포춘지 글로벌 기업이지만 여전히 이 틀은 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진출한 국가 기업들이 많고요. 국가 기준 미국이 1등이고 그 안에 기업의 숫자를 보면 중국이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1위고 중국,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많이 이제 진출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글로벌화된 기업이 많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의 그 기업이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나라 경제가 부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니까요. 결국은 돈은 돌고 도는 거지만 그런 글로벌 기업이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나 이런 게 많이 알려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복지나 기타 등등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일단 국민 1인당 소득으로 봤을 때 3만 불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벌써 대한민국을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바가 아닙니다. 교통 질서나 이런 어떤 생활 법규나 이런 아주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편으로는 6.25 전쟁 이후 좀 이렇게 급성장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세대들의 또 부모님의 세대들의 그 노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고요. 또 인정을 할 것 인정해줘야 된다. 이제 이 대를 이어서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기상을 더 높여서 아시아의 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1위가 여전히 삼성, SK, 현대, 포스코, LG 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 순위에 보면 잘 나가는 삼성 우리나라 1위도 해외에 나가면 15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화의 거시적 요인, 글로벌화의 주요 현상 보면 글로벌화의 거시적 요인이 뭐냐? 관세, 무역, 일반적, 카트라는 말 쓰죠. 일반 협정인데요. 이게 이제 왜 시행이 되겠습니까? 무역 장벽을 없애죠. 그 다음에 무역, 국제무역기구, WTO, 그 다음에 이런 무역의 여건을 자유화하면서 글로벌화를 촉진시킨 거죠. 그래서 무역 장벽의 감소를 하고 무역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기업 간의 수출, 수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자, 글로벌화의 부시적 요인. 그래서 예전에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다가 무조건 자국의 불리한 것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는데 다 서로가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을 장벽을 해놓는데 자국의 이익만 되는 것만 하고 그죠? 불리한 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진짜 쪼잔한 거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대신 국가가 좀 보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항상 이익을 보려고 하면 그 교육 대상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하고 FTA 협정을 하고 나서 그 트럼프가 우리는 뭐 미국까지 주둔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미국은 항상 적자다, 한국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관세 어떤 무역 장벽에 의해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했고 또 군사 쪽 이 미군 주둔 비용을 최대한 또 많이 끌어올리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다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갈 뻔했죠. 트럼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흐름인 것 같아요. 나가봤더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리쇼링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법인회사 세금 깎아줄 테니까 그 외국에 공장 짓지 말고 국내에 지어라. 국내에 지금 취업할 데가 없어 난리인데 그 외국에 가서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다시 국내로 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 인도, 유럽, 페루, 미국, 특히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많죠. 중남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더 많이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화주의 현상, 시장이 글로벌화. 과거에는 독립적이 존재하던 국가 시장들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제품을 유럽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온라인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화 되었고요. 생산이 글로벌화, 노동력, 에너지, 토지, 자원 등 이 국가 간의 가격이나 품질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추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산은 국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노동력이 싼데 중국을 갔습니다. 지금 중국도 노동력이 그렇게 싸진 않죠.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가겠죠. 토지나 자본 이런 곳이 싼 곳을 찾아서 그걸 잘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생산 요소 부분에서도 글로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글로벌화, 다 프랜차이즈 업종이죠.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보잉사가 7, 8지 기종의 경우 1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데 그 부품이 미국에서 다 만들어지느냐? 아니요.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500개의 납품업체에 공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납품업체의 분량이 나오면 비행기가 분량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미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 나라의 어떤 국산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가? 그렇지 않겠죠.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인력과 노동력이 함께 투입된 합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벌써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됐냐? 가장 좋은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다르잖아요. 그걸 잘 서로 융합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애플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되게 고집이 세고 고집불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고집불통이었냐면 직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좀 청결이 문제되거나 막 그런 부분에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애플 스티브 잡스가 됐습니다. 직원 전체를 배골시켰죠.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강경하게 직원들을 다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땠습니까? 회사가 잘 어려움에 겪자 CEO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가 자기에서 잘린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 같은 법인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법인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업장 아니기 때문에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 기업인 애플이 또 위기에 처하자 다시 또 들어가서 $1 연봉 받는다 하면서 무보수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일을 해서 다시 몇백 배로 키웠잖아요. 그러다가 최장암으로 스티브 잡스는 생을 마감했지만 결국은 뭘 했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몸이 아프고 나서 그리고 다시 애플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바뀐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어떤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내면 자기 회사의 기술력만 총동원해서 만들었다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꼭 애플의 기술력이 아니라 좋다. 어느 회사에 특허가 있다면 그걸 잘 협업해가지고 결국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너무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시 애플을 크게 키운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의 제한, 그죠? 호화되거나 벌써 레드오션 되고요. 실제 유럽, 동유럽 진출 이후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 그 다음에 기술력 변화. 이 운송 수단이나 통신 수단,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온라인상에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화상 채팅부터 화상 회의까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료도 이제 많이 운임도 많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 국가끼리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로 이제 국내 시장의 업자들과의 경쟁이었지만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본국에서의 경쟁 역시 글로벌화의 수준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원의 접근입니다. 세계 어느 곳 필요한 자원이 기술력이 있다면, 그렇죠? 가장 저렴한 공간을 찾아서 구매를 하고, 그렇죠? 비용을 감소시키고 글로벌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큰 기업을 상대하기 위해서 몇몇 기업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또 더 큰 기업을 또 맞대응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글로벌화에 대한 논쟁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자, 보면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한 실업의 증가 이게 해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관련 업체들이 중공업 좀 들어갈 현대자동차라고 본다면 그 외국에 지었던 그 회사들을 만약에 울산에 다 지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수출길에 놓여지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물류비도 아끼고 또 인건비도 아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지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노조들이 반대도 심하고 그리고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서 국내에는 있는 공장 다 철수하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저한테 직접 하는 걸 들었었어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결국 그 정도로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노조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복지 부분이나 월급 부분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를 귀속 노조다, 네, 귀족 노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워낙 월급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실업 증가,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 그렇죠? 환경 파괴 심화, 고유 문화를 파괴하는 외국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 특정 문화가 전 세계를 그냥 미국의 기축 동화인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문화를 완전히 다 어디든 심어 놓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소득, 부유한 선진국의 생산성 일자리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인데 왜 일자리가 없어야 되느냐? 회사들이 작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의 아파트와 중국으로 공장 이전, 선진국의 생산 일자리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과 노동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활용하면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시켜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환경 파괴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싸는 동네를 가보면 이 체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또 이 노동자의 힘이 또 약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뭔가 보호를 많이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세계 경제의 상황을 점점 높아지면서 경제적 권한이 국가로부터 세계 무역 기구죠, 그다음 유럽연합 같은 초국가적 기관들에 이전되고 국가의 주권이 좀 흐트러지는 전 세계가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면 무역의 어떤 패턴이 그렇게 그려지면 국가가 나서서 막 막을 수가 없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부자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 진출에 이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인가? 그 진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여기는 어떤 관여도나 통제력 위험이 되게 높은 거고 위험이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쪽을 택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만큼 위험을 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이센싱 뭐 허가를 내주는 거죠. 특허권을 수출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알죠? 로얄티를 받거나 아예 위탁제 다른 업체에 맺어서 상호가 붙이거나 아니면 합작 투자해가지고 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해외에 직접 돈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과정은 이렇게 좀 알아놔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라이센싱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다른 회사의 기업에 해외 기업에 돈을 받고 일종의 돈을 받고 물하지 않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라이센싱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일반적으로 자국의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상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적은 비용을 지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니다. 수출. 자, 수출 지원센터 해외에 직접 제품 서비스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수출 지원, 무역에 따른 재무적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야 기업이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겠죠. 수출무역센터는 바람직한 수출 관계가 구축되도록 다른 기업과 협업하는 일을 돕는다. 그 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해외에서 이 판로가 어려우니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면 세관이라든지 무역 서류, 도형의 변환 등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말 그대로 프랜차이징이 뭐냐?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고안된 것을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어떤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 기술력을 그냥 공짜로 주고 있는 아까우니까 라이센싱이 아닌 이 프랜차이징을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징이 자기처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나하고 이 재료비나 이런 걸 나한테 주고 또 전체 매출액 일부분을 로얄티를 주고 그러면 당신이 이 제품을 또 판매하겠다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어떤 국가에서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편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있고 프랜차이지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본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프랜차이즈에서 프랜차이즈는 본점을 이야기하고 프랜차이지를 하면 체인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점이 많아야 좋을까요? 체인점이 많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본점이 많아야 좋겠죠. 본점이 많아야 그 기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본부에서 주느냐 볼까요? 상호, 상표, 경험, 노하우, 인지도를 갖고 이제 제공하면 이를 대상으로 그죠? 결국은 뭘 주나요? 뭘 주죠? 가맹점 프랜차이즈에서는 프랜차이즈에게 뭘 주죠? 보증금, 가맹비, 로얄티를 줍니다. 보증금은 딱 금액을 딱 걸어놓는 금액이고 가맹비가 얼마 또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얄티 매달 얼마씩 줄 건지 결정하는 거죠. 매출액 대비 얼마 이렇게. 그 대신 이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에게 받죠. 뭘 받냐? 상호도 받고 특허 상품도 받고 마케팅, 브랜드, 노하우 등을 다 한 번에 이렇게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점이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문화를 제공한다. 일단은 118개국에 34,000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메뉴를 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에 따른 기여도 때문이다. 소비자의 기여도, 그 나라의 어떤 기여도를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느 나라는 돼지고기를 먹고 어느 나라는 소고기 먹고 이렇게 되면 그걸 바꿔 헤드를 한다는 거죠.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에서는 경영진이 되기 원하는 많은 훌륭한 대학 졸업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경쟁률이 얼마냐면 1000명 중에 고작 8명밖에 못 간다. 자,
자, 그 다음에 위탁, 말 그대로 OEM 방식이죠. 외국 상품에 자사의 독자적인 브랜드나 이런 상품을 부착해 생산하는 거. 넓은 의미로 아웃소싱, 아웃소싱 위탁, 아웃소싱.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이키죠. 나이키는 따로 매장이 없고 그냥 일반 오프라인에 나이키가 만들어지면 그게 상호를 붙이는 거죠. 위탁되죠. 공업기업의 공장 설립과 같은 과중한 진입 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그죠? 새로운 시장을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 브랜드가 수공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기업은 목표 시장에 침투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 수준을 낮춘다. 자, 합작 투자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돈을 투자해보자 이죠. 자, 투자의 이점은 뭐냐? 기술과 위험을 서로 공유해서 헤쳐나갈 수 있고, 마케팅 역량, 경영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종종 상품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미국의 기업, 외국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가 하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적입니다. 전략을 쓰는 거죠. 전략적. 시장의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한들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 사이에 장기적인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지얼 알라이언스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고 비용이나 재방 위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나 심지어 이익조차도 고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제휴를 하면 훨씬 더 좀 더 안전하게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겠죠. 국내 시장에서 홀로 시작할 경우 그걸 시장과 자본, 기술, 전문성에 따라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그걸 미리 먼저 선정한 사람이 다 가르쳐 주니까요. 다 가르쳐 주니까. 자, 유연한 형태로 맺어줄 수 있어 규모에 상관없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사는 거죠. 자, FDI인데 외국으로부터 뇌물적인 재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지사, 모기업 회사의 설립하여 소유를 소유하는 기업이고, 장점은 모기업이 소유한 어떠한 기술이나 경험도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모기업이 다른 국가의 경제 영역에 대량의 자본과 기술 투자를 감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외 직접 투자. 지금 삼성이 바이든이 되면서 미국의 반도체를 회사를 지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직접 투자죠. 그걸 매해 안 하면 이제 만약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등지게 되면 또 엄청난 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회를 잘 살리면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잘못 살리면 미국의 기술력만 쏙 빼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전략적 글로벌화가 산업의 글로벌화 같이 일어날 때 훨씬 더 기업은 잘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6장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